내가 오늘 다 부셔버리겠다. 장인어른? 누가 네 장이냐? 내 딸 뼈를 부러뜨려 놓고 효도? 낚시! 대기업 본사 로비 한복판. 70이 넘은 노인이 젠틀하기로 소문난 김 차장의 멱살을 잡고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김 차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가 외인이라며 딸의 눈물을 외면했던 깐깐한 장인어른이 왜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사위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은정님께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힘든 하루였다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였다면 그 기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0평 아파트라는 화려한 감옥,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남편, 그리고 뒤늦게 칼을 빼든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길이 치솟고 악마가 삼지창을 들고 있는 곳일까요? 아니요. 제가 겪은 지옥은 아주 안락하고 겉보기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40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라는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젠틀한 미소를 짓는 제 남편이라는 이름의 악마가요. 제 이름은 정은정, 올해 45입니다. 남편 김민수는 대기업 차장에 훤칠한 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매너를 갖춘 사람이었죠.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까지 저를 보며 늘 그랬어요. 은정이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어? 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결혼 초만 해도 우리의 신혼생활은 핑크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죠. 제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역에서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운영하실 만큼 재력이 꽤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지독하리만치 검소하고 깐깐한 분이셨죠. 은정아, 명심해라! 여자가 시집가면 그때부턴 출가외인이다. 진정 재산 믿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 남편 그늘에서 조용히 내조하고 10원 한 장도 아껴 쓰는 게 진짜 현명한 여자야. 이게 평생 아버지가 지켜온 철칙이자 저에게 내린 지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제 혼수 역시 남들 눈에 흉잡히지 않을 딱 기본 수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가전 대신 실속 있는 것들로만 채워보냈죠. 그런데 그 검소함이 우리 부부의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몰디브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 테라스,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달콤한 와인 향기에 취해 있을 무렵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묘한 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러고는 마치 지나가는 농담처럼 툭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좀 너무하시지 않나? 응, 뭐가? 아니, 자기가 그 집 하나뿐인 금지옥엽 외동딸이잖아? 게다가 장인어른 회사 규모가 얼만데 나한테 시집 올 때 적어도 쓸만한 외제차 한 대랑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쥐어주실 줄 알았거든. 그래야 어디 가서 우리 사위기 안 죽는다고 말이야.
남편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갓 결혼한 남편이 돈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싶어 애써 웃어넘기려 했죠. 어머, 당신 취했다. 우리 아빠 짠돌인 거 연애할 때부터 알았으면서 왜 그래? 그리고 우리가 벌어서 사면 되지. 뭘 바래? 저는 남편의 가슴을 장난스럽게 툭 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술주정도,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힐 첫 번째 못이었고 앞으로 닥칠 끔찍한 불행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교한 계산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 많은 장인둔 덕 좀 보려고 일부러 공들여 결혼했더니 콩고물이 없네. 이거 완전히 미치는 장사잖아.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같은 더러운 본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챘더라면 제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호인 김 차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은 예고 없이 마치 검은 잉크가 맑은 물에 번지듯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사소한 고작 국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완벽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자 가장으로서 받는 당연한 대우였죠.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꼬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수빈이의 학원 레벨 테스트 문제로 상담 선생님과 통화가 길어진 탓이었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데우며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10분이 늦은 시각.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관 중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았습니다. 여보 왔어. 미안해. 수빈이 학원 선생님이랑 통화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됐네. 금방 차려줄게. 옷만 갈아입고 나와. 그러나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식탁 위를 훑어보더군요. 반찬은 깔려 있었지만 국그릇과 밥공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가는 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의 눈빛이 저렇게 순식간에 파충류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정은정, 너 지금 뭐하냐? 목소리에 높낮이조차 없는 지독하게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국이 좀 식어서 다시 데우느라. 어서 앉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는데 밥상이 안 되어 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제 물컵에 꽂혔습니다. 그가 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컵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쾅, 쨍그랑. 남편의 손을 떠난 유리컵이 제 머리 바로 옆 벽면을 강타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비명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적. 그 속에서 남편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밖에서 개처럼 굽신거리면서 돈 벌어올 때 넌 집구석에서 뭐 했어? 전화질이나 하면서 히덕거렸냐? 따뜻한 밥상 하나 제때 못 차리면서 네가 사람이야? 집에서 편하게 먹고 노니까 남편이 우습지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살기를 목격했습니다. 저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밥이나 차리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하인으로 보는 그 경멸 어린 눈빛. 하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을까요?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는 그 상황이 무서워 바보처럼 빌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내가 시간을 못 맞춘 탓이야.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보다 제 마음이 난도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시아버님의 생신날 온 가족이 모인 시댁 거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라는 죄로 주방 구석에 처박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와 요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과 동서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하호호 떠들며 제사 지내듯 입만 놀리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후식을 내갈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목을 붙잡고 최상품 배와 사과를 정성껏 깎아 큰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과일 드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남편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접시를 쏘아보더군요. 그리고는 검지와 엄지로 배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휙 집어 던졌습니다. 툭! 잘 깎인 배 조각이 테이블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 정은정.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왜 그래? 이 꼬라지를 좀 봐. 껍질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이게 사람 먹는 과일이야? 아니면 짐승 사료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실 과일은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 모양을 예쁘게 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사소한 흠집을 잡아 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배운 게 뭐야? 장모님은 시집가는 딸년한테 칼질 하나 안 가르치셨어?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장인어른이 워낙 구두쇠라 과일 껍질도 아까워서 그냥 씹어 드신다며? 집에서 과일 구경을 해봤어야 깎는 법을 알지? 안 그래? 남편은 킬킬거리며 제 친정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긴 사돈 어른이 좀 짜긴 하시지. 오빠 그만해. 언니 울겠다. 시누이와 친척들은 저를 비웃으며 킥킥대기 바빴습니다. 말리는 신용만 할 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점잖게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예, 민수가 농담이 좀 과하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여자가 살림이 야무져야지. 과일 하나 예쁘게 못 깎아서 어디다 쓰니? 쯧쯧. 보고 배운 게 중요하긴 해.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제 가정교육을 운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가족의 모임이 아니라 저 하나를 바보로 만들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인격살인의 현장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저를 짓밟음으로써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꽉 잡고 사는 능력 있는 가장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 조각처럼 제 자존심도 그들의 웃음소리 아래 짓이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세 번째 사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수빈이가 중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할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끔찍한 폭력은 안방 문 뒤에서만 벌어지는 우리 부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린 아들 눈은 무서웠는지 빈도수도 적었고 저 역시 멍든 자리를 화장으로 가리며 엄마가 칠칠 맞아서 넘어졌어다고 둘러대면 아이는 그런 줄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수빈이가 교복을 입고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얄팍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둔탁한 파열음, 다음 날 아침이면 유독 퉁퉁 부어있는 제 눈, 그리고 아빠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위축되는 엄마의 어깨. 예민한 사춘기 아들은 본능적으로 집안 공기에서 피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산다. 아이는 그 잔인한 진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엄마가 무너질까봐 모른 척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저주 섞인 고함이 거실을 진동했습니다. 야, 정은정. 아씨 짜증나. 너 이리 와서 무릎 꿇어. 남편은 비틀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던지더니 다짜고짜 저를 소파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너 같은 밥버러지를 내가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해? 야, 너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 나 사업하게 5억만 당겨오라고. 그 늙은이 돈 싸지머지고 저승 갈 거냐고. 여보, 제발 애 듣잖아. 목소리 좀 낮춰. 듣긴 뭘 들어. 야, 너 친정 가서 돈 안 뜯어올 거면 나가. 이 쓸모없는 년아. 남편의 손이 올라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수빈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남편만큼이나 커버린 아들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가 아빠 노예예요? 왜 맨날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지랄이냐고요? 아들의 고함에 거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새끼가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아비한테 눈을 부라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지랄? 남편이 성큼성큼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애한테 그러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아들의 뺨을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수빈이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아이는 중심을 잃고 거실장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며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차라리 날 때려. 애는 건드리지 마. 제발. 비켜! 이 재수 없는 년이 어디서? 퍽! 남편은 자비를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발로 걷어차 버리더군요. 저는 나가떨어졌고 남편은 씩씩대며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엔 숨막히는 침묵과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기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는데 수빈이가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든 수빈이의 눈.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습니다. 자신을 때린 아버지를 향한 증오. 그리고 깊은 슬픔. 엄마는 바보야. 왜 저러고 살아? 왜 나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엄마를 향한 싸늘한 경멸과 연민. 그 차가운 아들의 눈빛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저 악마가 내 새끼의 영혼까지 파괴하겠구나. 죽여버리자. 사회적으로 저 인간을 완벽하게 죽여버리자. 제 안의 모성애가 도끼로 변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은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치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빠라면 세상 사람 다 등을 돌려도 내 아빠라면 적어도 손주가 맞았다는 사실에는 분노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무뚝뚝하지만 익숙한 아빠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나야. 은정이. 그래. 아침부터 웬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아프냐? 아빠 나 민수 씨랑 도저히 못 살겠어. 어제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수빈이를 때렸어. 애뺨이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빠가 그놈 어딨냐? 내가 당장 쫓아가마 하고 불호령을 내려주시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는 제 기대를 처참히 배반하는 차디찬 훈계였습니다. 이 77 맞은 것.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였습니다. 야, 정은정. 너 나이 40 넘게 먹고 부부싸움 좀 했다고 쪼를 친정에 일러 바치냐? 네가 애야? 아빠, 싸운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수빈이를 때렸다니까. 애가 다쳤다고. 야, 사내 대장부가 바깥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거지. 그깟 걸로 이혼이 임원이 입에 담아? 네가 평소에 얼마나 내조를 못하고 남편을 긁어댔으면 말이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원인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탓해? 그리고 수빈이를 때렸다고? 등짝 한번 쳤겠지? 그 정도는 부자지간엔 폭력도 아니다. 오히려 애정 표시지. 그만 호들갑 좀 떨어. 아빠의 논리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자의 폭력은 여자의 내조 부족 탓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옛날 사고방식. 제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화풀이한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정말이라고. 죽긴 누가 죽어? 엄살 부리지 마. 사람 쉽게 안 죽는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참고 살았다. 여자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 네가 납작 엎드리고 비위 맞추면 될 일을 어디서 시끄럽게 집안 망신시키려고 들어? 아빠 제발. 듣기 싫다.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랬어? 출가요인이라고 했지. 그 집 귀신이 되려고 보냈더니 못난 소리만 하고 있어. 친정 부모 얼굴에 먹칠할 생각 말고 내가 가서 빌어. 그게 여자가 할 도리야. 끊어. 뚝. 매정한 신호음이 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맞았을 때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참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고 이혼은 가문의 수치라고 믿는 그 시대에 꽉 막힌 벽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낡아빠진 신념이
지금 딸과 손자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아빠는 꿈에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해자였고 믿었던 친정은 잔인한 방관자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모자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며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그때 방문 틈으로 수빈이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빈이는? 저 악마 같은 인간 밑에서 우리 수빈이는 어떻게 되지? 눈물이 멈추고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 내가 나를 구한다. 그리고 내 아들도 내가 지킨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는 대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 인간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앞에서 더 죽은 듯이 더 순종적인 척했습니다. 남편이 욕을 해도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인간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원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오래된 공기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로 난동을 피우는 거실 소파 및 안방 화장대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폭력의 현장을 담은 영상,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을 때 카메라를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수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져 영수증 쪼가리라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 저는 당황해서 손을 감췄지만 수빈이는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증거 모으는 거지? 아빠 벌 받게 하려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빈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톱만한 까만 칩, 바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엄마, 내가 뺐어. 아빠 술 먹고 뻗었을 때 차에서 가져왔어. 여기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시선을 끄는 동안 수빈이는 제 휴대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교묘하게 세워두어 영상을 찍게 했고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술김에 풀어둔 휴대폰을 확인해 통화 목록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빈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 우린 꼭 탈출해야 해. 나 대학 안 가도 돼.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그 말이 제 찢어진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수십 개, 물건을 부수고 저를 밀치는 CCTV 영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잡혔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라는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해. 장인어른 재산만 아니었으면 진작 버렸지. 통화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꽃뱀 같은 그 여자는 자기야. 그럼 언제 이혼할 거야? 오빠 돈 많잖아. 라며 남편을 부추기더군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치가 빨라진 겁니다. 어느 날 거실 소파 구석에 숨겨둔 공기계 휴대폰의 화면이 실수로 켜지면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야, 저기 구석에 뭐냐? 먼 불이 번쩍거리는데. 남편이 소파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튀어나갔습니다. 아, 아빠. 그거 내 닌텐도야. 아까 하다가 끼워놨나 보네. 수빈이가 재빨리 소파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낚아채고는 등 뒤로 감추며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공부 안 하고 게임질이냐? 라며 혀를 찼지만 다행히 의심은 거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우리가 도망가려는 걸 눈치챌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아빠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그리고 저 인간을 완벽하게 밟아주려면 아빠의 힘이, 아니, 아빠의 참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눈으로 보여주리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 30분 전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저기 거실 책장 두 번째 칸에 이 휴대폰 잘 숨겨줘. 내가 저번에 각도 잘 나온다고 했지? 수빈이는 책들 사이에 교묘하게 렌즈 구멍만 남기고 공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자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빈이의 손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쥐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음악 제일 크게 틀고 있어. 절대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면 안 돼. 명심해. 절대 나오지 마. 엄마, 무서워. 그냥 같이 나가자. 아니야, 오늘은 꼭 끝낼 거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보는 게 더 싫어. 약속해. 아빠가 씻으러 욕실 들어갈 때 그때 나와. 알았지? 저는 억지로 아들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가 그 지옥 같은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소송장을 올려두고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나왔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에 꽂혔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손이 멈췄고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정은정.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이혼? 쾅! 식탁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폭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책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렌즈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짐승의 민낯을 고요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찍어. 나를 때리는 네 모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 발길질이 이어지고 골프채가 허공을 갈랐지만 저는 아들이 있는 방문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튀어나올까봐, 제가 비명을 지르면 아이가 들을까봐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제 뼈가 울리는 고통보다 방 안에서 떨고 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이 지금 니네 아빠 믿고 까부냐? 에이, 재수 없어.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꿈도 꾸지 마. 알았어?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남편은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후, 저는 찢어진 옷매를 추스를 새도 없이 기어서 책장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중지했습니다. 액정 속에는 악마의 형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헤드셋을 목에 건 수빈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쉿, 조용히 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피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싸둔 짐가방 하나만 들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지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그 어떤 무기보다 묵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수신이는 정철민 사장님. 상자 안에는 USB와 함께 핏자국이 묻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아빠, 이게 아빠가 말한 사내대장부의 스트레스 해소야? 이게 아빠가 말한 내조의 결과야? 나 이제 죽을지도 몰라. 딸 장례식 치르기 싫으면 이 영상 끝까지 봐. 그 시각 정막이 흐르는 친정집 서재. 아빠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보낸 퀵서비스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투박한 USB 하나. 어휴, 이 기집애가 또 무슨 별거 아닌 걸로 사람 오라가라 유난을 떠는 지원. 아빠는 혀를 차며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길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저 부부 싸움 좀 하고 홧김에 하소연이나 하려는 줄 아셨겠죠. 하지만 영상 파일이 열리고 딱 10초. 그 10초가 아버지의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스피커를 찢을 듯한 고함과 함께 화면 속 식탁 의자가 산산조각 나며 날아갔습니다. 아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콰당 모니터 속에서 금지옥엽 키워 시집 보낸 외동딸이 짐승에게 물어뜯긴 가녀린 새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보, 제발.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딸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아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사위라는 작자의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그 꼰대 새끼한테 가서 일러봐.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고 하지. 내 편 들걸? 넌 버림받은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쿵. 아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위의 비웃음은 비수가 되어 아빠의 가슴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맞을 짓. 내가 내 딸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을 저놈이. 화면 속의 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아니 화면 너머의 아빠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 아빠, 보고 있어? 아빠가 참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제 만족해? 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뜨거운 것이 눈에서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와! 서재가 떠나가라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통곡이었습니다. 아빠는 모니터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액정 화면에 뺨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은정아,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널 사지로 몰아넣었어. 참으라고? 귀신이 되라고?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애비를 자처한 악마였어. 평생을 지켜온 가부장적인 체면, 고집, 명예. 딸의 찢어진 입술과 멍든 얼굴 앞에서는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점잖은 은퇴한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고 울부짖다 복수를 다짐한 늙은 수컷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아빠는 현관 옆에 세워진 골프 가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퍼를 거칠게 열고 묵직한 7번 아이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립을 쥐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김민수, 오늘 내 손에 죽자.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살려둔다. 아빠는 겉옷도 챙겨 입지 않은 채 골프채를 질질 끌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골프채의 쇳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대기업 S그룹 본사 로비.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화강한 바닥이 번쩍이는 로비에는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 말끔한 수트 차림의 김민수 차장이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 이번 주말에 라운딩 가나? 아, 부장님,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장인어른 모시고 낚시 가기로 했거든요. 효도해야죠, 효도. 허허, 역시 김 차장은 가정적이야. 1등 사위라니까? 김민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흘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 젠틀하고 가정적인 남편의 가면. 그 역겨운 이중인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전문이 부서질 듯 돌아가며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노인이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7번 아이언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어딨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는 천둥 같은 고함. 웅성거리던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김민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여긴 갑자기 어쩐 일로? 그가 당황하며 다가오려는 찰나 아빠와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말보다 주먹이 빨랐습니다. 퍽!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의 주먹이 정확하게 김민수의 앞면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김민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쌍코피가 터져나왔고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공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크아! 김민수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장인어른! 아빠는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인어른? 누가 내 장이냐? 내 딸 뼈를 부러뜨려 놓고 효도? 낚시를 가? 아빠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메고 온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백 장의 사진 뭉치를 꺼내 허공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A4 용지와 사진들이 눈보라처럼, 아니, 놈을 심판할 저주의 부적처럼 로비 한복판에 흩날렸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 지나가던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시선이 바닥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피멍이 든 제 얼굴, 찢어진 입술, 그리고 김민수가 젊은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적나라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김 차장이야? 어머, 세상에 부인을 때린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빠는 로비가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다들 봐라. 여기 넥타이 메고 있는 이 인간 쓰레기가 집구석에서 제 처자식을 어떻게 죽여왔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김민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그는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아버님이 노망이 나셔서. 조작! 아빠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한번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내 딸이 피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참으라고 했던 그 주둥이를 오늘 내가 찢어버리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빠가 바닥에 떨어진 골프채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기세에 달려오던 보안 요원들조차 워워 진정하세요 어르신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는 놈을 죽이는 대신 놈이 목숨보다 아끼는 것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로비방 임원 주차 구역에 세워진 김민수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내 차! 김민수가 절뚝거리며 뒤따라왔지만 늦었습니다. 깡! 콰직! 아빠의 풀스윙이 앞 유리창에 장렬했습니다. 유리 조각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비산했습니다. 쾅! 쾅! 보닛이 찌그러지고 사이드미러가 박살났습니다. 그 굉음은 단순한 파괴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딸의 고통을 외면했던 못난 아비의 뼈저린 후회와 속죄의 통곡이었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힘이 다한 아빠는 찌그러진 보닛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우와! 은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죄인이야. 그 눈물은 사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속에서 혼자 떨었을 딸이 너무 불쌍해서 그동안 참으라고만 했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토해내는 피울음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회사 로비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흉기 내려놓으세요.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달려왔습니다. 김민수는 이제야 살았다는 듯 깨진 앞니를 드러내며 경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경찰관님, 저 영감탱이가 사람 죽입니다. 내 차도 다 부수고요. 빨리 수압 채워요. 저 현행범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 하지만 아빠는 도망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경찰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했소. 내 딸 인생 망친 놈을 징벌한 죄 달게 받겠소. 그 당당한 기세에 경찰관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악을 썼습니다. 아니, 이 사람 현행범이라니까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그때 뒤따라온 팀장급 형사가 김민수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김민수 씨입니까? 네, 제가 피해자 김민수입니다만. 철컹. 차가운 수갑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민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채워? 김민수 씨, 당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아니 그건 어제 부부싸움이고 지금 여기서 맞은 건 나라고. 형사는 김민수의 말을 묵살하며 단호하게 고지했습니다. 접수된 동영상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무차별 폭행이 확인되었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수상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회사 차장이야. 이거 놔. 관등 성명 대지 말고 타세요. 피해자분은 지금 전치 8주 진단받고 병원에 계십니다. 경찰들은 짐승 끌고 가듯 김민수를 잡아 끌어 순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은 비난으로 바뀌어 김민수에게 꽂혔습니다. 와 특수상해? 흉기 썼나봐. 진짜 쓰레기네. 꼴 좋다. 아빠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순찰차에 타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사위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수갑도 차지 않은 당당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봐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놈은 이제 끝이야. 그날 김민수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뿌려진 증거 사진과 직원들이 찍은 수감 연행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국민 쓰레기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당하고 고집세던 아빠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시더군요. 제 손을 잡은 아빠의 손은 거칠고 또 따뜻했습니다. 은정아, 애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지옥에 밀어넣었구나. 아빠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수빈이도 울고 뒤따라 들어온 엄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묵은 앙금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 후 일사천리였습니다. 아빠는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냈고 남편은 상해죄와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당했고요. 이혼 후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물론 아빠는 집도 해주고 가게도 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누구한테 기대서 사는 거 안 할래. 수빈이한테 당당한 엄마 되고 싶어. 저는 미친 듯이 공부해서 3년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동산을 개업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제 사연을 알게 된 동네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워낙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니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꽤 자리 잡았습니다. 수빈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저를 번쩍번쩍 안아주는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닙니다. 아빠는 이제 제 눈치 보느라 바쁘십니다.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없냐? 하시면서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 김민수의 최후는 꽤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자신의 S그룹 차장 경력을 내세워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 바닥이 좁잖아요. 이미 인터넷에 골프채 폭행남으로 얼굴이 다 팔렸고 빨간 줄 그인 정가자를 받아주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내연녀는요. 재판 때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증인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김민수 씨가 시켜서 만난 거지 사랑한 게 아니다라며 뒤통수를 치고는 잠적해버렸답니다. 결국 김민수는 빈털터리의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죠. 얼마 전 동네 지인이 인력사무소 앞에서 그 인간을 봤다고 하더군요.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공사장 봉고차에 타려는데 예전에 그 젠틀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가 구부정한 게 영락없는 60대 노인 같더랍니다. 노가다 판에서도 힘을 못 써서 매일 욕을 먹는다고 하네요. 가끔 술에 취해 제 부동산 근처를 서성인다는 말도 들리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용기는 없나 봅니다. 이제는 저보다 훌쩍 커버린 우리 수빈이가 사무실을 지키고 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든든한 아들 모습만 보여도 도둑고양이처럼 후다닥 도망간다네요. 자업자득.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가장 현실적이고 초라한 결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를 강요받고 계신가요? 절대 참지 마세요. 부모님이라도 남편이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지옥을 뚫고 나오면 반드시 햇살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하다가 마지막에 아버님의 골프채 스윙 한 방에 사이다 드링킹 하셨나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딸을 위해 나선 아버지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